오늘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열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첫 금통위죠. 이 나라 안팎의 복잡하고 민감한 여건 감안하면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7월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이 유력하겠지만 이번 회의 이후에 이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내놓을 발언 가운데 나올 내용들이 시장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위원, 논설위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한국 금리 얘기하기 전에 미국 금리 상황 먼저 짚어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 압력을 본격적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상됐던 수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아까 이상원 특파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관세 안보 연결하면서 100억 달러 이상의 방위 이렇게 부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이 관세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이 더 우리 입장에서는 더 증대되는 것 같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측면에서 일부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이 불확실성 해소다 해서 우리 증시를 이렇게 좀 내부연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도가 있습니다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내부연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는 사실 우리의 대책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탑다운 방식에 대비해서 우리도 탑다운 방식, 미국의 패키지 딜 방식에 대해서 우리도 안보와 결부된 패키지 딜 방식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과는 나아가기였습니다는 우리 내부연도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일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부연에 대한 코리안 밸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의 시나리오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위해서 그 전제를 좀 말씀드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근간이 되는 3대 축이 이제 마무리됐죠. 스테이블 코인 문제, 코인 왕국과 관련해서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감세 통과했고요. 그리고 상호관세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남아있는 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페드 문제 정리하고 파월 문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FOMC 의사록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장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는 시장은 5월부터 그랬거든요. 예. 왜 당신네들은 금리 인하 여건이 됐는데 왜 안 내리냐 하는 측면에서 시장에 반란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5월달.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금리 3%포인트 인하를 대주장했고요. 그다음에 CA 위원장인 미란 보고서라고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관세에 따라서 인플레 영향이 미미하다. 데이터를 가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근데 시장은 역시 최고 통수권자가 파월과 싸우면 최고 통수권자가 이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5월부터 이미 시장은 왜 이해가 되지 않는 페드의 동결 문제에 대해서 주가는 상승하는 쪽으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쪽으로 지금 갔었거든요. 그 분위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이 익는다. 그러니까 페드 인사 중에서는 보험왕과 윌런은 얘기해 드렸는데요. 윌리엄스 FOMC의 서열 2위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재료금리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이지만. 그리고 시장에서도 시티라든가 이러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플레이어들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동참하는 분위기가 속속돼서 오늘 3대 지수가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기 빅테크 업종들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추려는 것은 국채금리를 안정시켜서 부채 문제에 대해 좀 숨통을 트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부유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이 부유세 문제가 갑작스레 영국과 미국과 그다음 국가 채무가 많은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유세 도입 문제, 초유부유세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부유세 도입 문제가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상태에서는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러한 극단적 방안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왜 재정 적자 문제에 더 쉽게 해결되지 못할까? 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트럼프는 국채금리 안정을 유도를 할까 하는 측면은 올해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낮출 거로 이렇게 OECD라든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앵커께서도 오늘 얼굴이 보니까 지난밤에
잘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CJ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염 때문에 제가 아마 시청자분도 잘 주무시지 못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알리안치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0.5%포인트 낮춘다. 그러면 세계 재정 수입이 누진세 구조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을 낮추면 재정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폭염이라든가 이런 건 비상금 지원, 국난 극복 지원금 하면 재정 유출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방안이 없고 오히려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국가 채무 증대하니까 어떠냐? 한편에서는 기준금을 낮춰라 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른 편에서는 사실 재정의 수입적인 측면에서 부유세 도입이 얘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의 국가 채무보다 더 지금 급한 나라가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것이 공식화되면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고답적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유세에 대해서 기득권의 왕실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 국가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해결하지 않으면 영국 국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유세가 도입이 공식화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같은 입장에 처인 미국과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공감대가 도입 여부와 관계를 빠르게 확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개츠비 공식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죠. 예. 우리도 뭐냐 똑같은 것덕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부유세 도입 문제, 시청자 여러분 부유세 도입 문제를 하면 지금 시청자분께 깜짝 놀래고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상황이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느낌으로요. 저기 개츠비 공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던데 이 개츠비가 위대한 개츠비 할 때 피츠제럴드 그 개츠비가 맞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겁니다. 거기서 유래돼서 하버드 교수였고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경제를 자문했던 이러한 그 앨런 크루거 교수가 예. 이 개츠비 곡선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개츠비 곡선이 오늘 처음 나오고 이것이 자꾸 회자될 거로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지 않겠느냐. 오늘 방송을 제시한다면 그래서 이 위대한 개츠비는 뭐 저도 이제 미국 작가 피처 제럴드가 얘기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압니다. 근데 이것을 영화 제자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영화 주제하기가 좋은 자리거든요. 왜 네. 주제를 좋을까? 한번 영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개츠비가 근데 저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봤습니다만. 예. 상류층 여기서는 네이지와 사랑을 했는데요. 사실 또 하나의 상류층인 톰이라는 남자가 돼서 예. 결과적으로 이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츠비가 자기 출신 배경이 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해서 못 사는 이래서 됐다. 이것 때문에 불을 열심히 쌌습니다. 불을 열심히 싸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데이지한테 사랑을 신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출신 배경 때문에 이렇게 그 극복을 하지 못하고 사실 미국을 떠났다는 슬픈 이렇게 영화다 하는 것은 또 슬픈 소설이라는 것은 잘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앨런 크루거 교수가 중시해서 위대한 Great Gatsby 커브가 제시했습니다. 자, 소득계층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러면 세대 간의 이동이 어렵죠. 세대 간의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미래는 뭐냐? 제 자녀의 미래는 뭐냐? 노력과 재능에 의해서 사실상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나야 되는데요. 개천에 용났다 해서 사실 이런 쪽에 이게 다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는 아직도 개천에서 용나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 뭐 열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우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력과 재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에서 좌우된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뭐냐? 이 개츠비 커브의 이 갭의 위험수가 넘었기 때문에 개츠비 커브 함정에 걸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국가 채무의 고민은 여당의 일부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이 부유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계층에 BOP 계층들이 많아진 점을 감안할 때 부유세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 인하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이나 이런 어떤 벽을 넘지 못하고 마지막에 미국과 또 세상과 작별을 구했던 뭐 개츠비 얘기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책과 영화 내용 다시 생각이 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그때 되게 영잘했고요. 어쨌든 이 개츠비 곡선 기억하면서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가 보죠. 미국도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짙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국가 부도가 우려가 되는 국가일수록 이런 갯집이 함정 이런 문제가 되면서 사실 물가 안정이라든가 고집해서 금리를 좀 동결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누가 더 손해겠습니까? 사실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됩니다. 예. 금리를 동결해도 큰 부담이 안 됩니다. 자,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는 건 목적입니다.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지금처럼 소득의 양극화가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으로 빠지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과거처럼 물가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주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걸 누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통화정책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건이 바뀌니까 결국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5월달에 했던 라우바우 컨퍼런스, 그다음에 이번 달에 열렸던 신트라 포르투갈 포럼,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잭슨 미팅에서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재검토는 그러니까 잇따라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진폭 변동성이 크죠. 요거는 이제 프로사이클 리서치라고 쇼트링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통화정책 기준금리 변경은 어떠냐? 1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화 주기가 단축하는 상태에서 1년 후에 나타난다. 그러면 기준금리 방식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문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만 고집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앙은행의 두 가지 수단 중에서 양극화가 심할 때 기준금리와 동결했으면 만약에 계층비에서 부담이 되는 밑에 계층을 하기 위해선 그때 질적 선별적 쪽은 돈을 좀 공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준금리 변경보다는 유동성 조절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조절에서는 돈을 푸는 쪽으로 해서 소득의 양극화에서 중하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절에도 한번 이번에 관세 부과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유동성 정책이 연출되지 않느냐. 근데 유동성 정책을 펀더멘털이 받쳐주면 거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거품 우려와 함께 유동성 정책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 증시는 어차피 거품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실 재테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부분 다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그때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때 이슈별로 주가가 떨어졌다 나지만 결국은 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서 미국의 그 이렇게 지금 S&P 지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골드만삭스가 6,600까지 S&P가 조정한 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최근에. 예. 그런 맥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본격적으로 밝으면은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7월에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될 것이다. 이것이 중론이지요? 네. 저도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내가 금통위원회라면 다른 입장을 하겠습니다는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또 이창용 총재께서 포르투갈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예. 금리 동결을 시사한 만큼 아마 금리가 동결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금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전과 같은 입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사실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랐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금통이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달라야 된다면 과거 한국은행이 제대로 해왔느냐, 금통위원들이 잘해왔느냐 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금통위는 일단 페드 쫓아갑니다. 우리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두 번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골스탑 방식입니다. 한번 내리고 그다음에 좀 간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 여건을 감해서 또 내리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 후행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스탑 방식은 작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렸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도 금리를 내렸죠. 그다음에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내려서 올해 1월 달 이렇게 12월 달 이렇게 동결하고 그다음에 사실 2월 달에 한 차례 내리고 또 스탑하고 3, 4월 또 스탑하고 결과적으로 5월 달 고 다시 금리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통화 정책은 선제성을 해야 되거든요. 3, 4월에 왜 동결했을까? 물가도 안정돼 있는데. 근데 우리 경제 1, 4분기 성장률 막상 그 위에 발표된 거 보면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성장률 지금 0%로 한국은행 총재 자신도 최종 마지막에는 0.8%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0.8% 제시한 측면에서 보면 그거를 방지해서 미리 금리를 내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어? 이게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반란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보면 4월 중순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나 앞서서 시장에서는 먼저 주가가 올라가겠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 첫 출범에 금통위에서 과거에 사실 한국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두바치, 페드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뒷담화친 게 아니냐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를 들어서 금리가 동결할 것이다 하는 총재가 이렇게 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도 기준금리가 골삽 방식이니까 이번에 5월 달 내렸으니까 이번엔 동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동결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자, 동결이 중요할 것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요인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가 될 건데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 한국은행은 신트렐마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창용 총재의 얘기대로 보면 금리와 경기와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 같은 맥에서 가계부채 문제 간의 신트렐 문제다. 자, 왜 그럴까?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 대책 아니겠습니까? 경기 대책에서 이걸 동저자니 금리를 내리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이게 광풍 문제가 되는 거고 부동산 잡기 위해서 이번처럼 금리가 동결하면 어떠냐 하면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의 문제는 지방에서 부동산 문제, 광풍 문제 얘기하면요, 그냥 문매를 맞습니다. 문매를 맞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 문제를 신중하게 해서 한국의 부동산 광풍 문제는 가계부채는 결과적으로는 강남의 문제입니다. 강남의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에 은행에서 어떻게 담보해 줄까? 저 같은 사람한테 담보해 주겠습니까? 전부 강남에, 강북에 사는 사람은 저는 강북에 삽니다. 참고적으로. 또 이 얘기하면 또 강남에 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값이 얼마 됩니까? 30평대가. 근데 지금 강남의 30평대는 40, 50 담보를 걷다 밀어놓은 거거든. 정부 규제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지 이걸 일반적인 금리상 가지고 잡겠다 하면 어떠냐면 지방의 부동산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이자 부담에 임계점 상태에 있는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슨 놈의 금리 동결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강풍 문제, 가계부채 대출 문제는 강남 지역의 문제다 하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한테 묻히는 기준금리 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이건 안 되겠죠. 그러면 강남 지역의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금리 가지고 또 잡을 수가 있겠느냐? 강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가 올리고 금리가 동결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결국 강남 지역은 공급 부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문제. 그러면 수요 억제책 금리 가지고 수요 억제책으로 이거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를 좀 살려서 진즉시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서 결국 부동산보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을 끌어내야 특정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차에 강조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들어서 아마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경기 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주가가 좋아서 그럽니까? 주가는 정책위원회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누차의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된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 경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망을 보고 왜 심각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황금률, 우리가 서로우 모델에서 보면 황금률의 중심축이 낮아지고 있다. 이 중심축은 뭘까 하는 측면은 균형 성장률 낮아지고 실제 성장률 낮아지고 잠재 성장률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성장률 보셨어요. 올해 한국은행도 그랬지 않습니까? 0.8%, 0%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0.8%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엄청 떨어지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이 마침내 1% 추락했습니다. 이게 전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강남의 집값을 금리로 잡겠다 하면 갯집이 함정에 빠지면 어떨까 하는 측면은 금리가 동결했을 때 누가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중하위 계층들이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부담이 누가 될까? 소득 대비해서 사실상 금리가 동결했을 때 이자 부담 누가 더 클까 하는 이 측면을 감안해 주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 동결이 강남 지역의 지금 부동산 문제, 강남 지역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하는 측면은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동결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금리 동결은 뭐냐? 중하위 계층만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출신 배경에 따라서 세대 간 이동이 어렵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성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하위 계층들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되겠죠. 역자산 효과에서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경기 침체, 경기 부양 문제도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화정책 측면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죠. 한국 사회가 이 갯집이 곡선 함정에 걸려 있다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강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재정정책에서는 30.5조 경기부양 대책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현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세심하게 중하위 계층의 소비 쿠폰이라든가 해서 중하위 계층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갯집이 함정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부담일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어차피 재정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친진정책도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다. 종전과 달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차원의 친진정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가 상승 그러면 부의 효과 때문에 소비 증대고 경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니문 랠리가 코리안 랠리다 하는 것도 바로 정책 요인에 의해 가지고 다른 때와 비교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호간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이틀 이상 가장 많이 올랐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 조음직이 될 때는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거보다 더 강화된 친증식이 나와서 이 분위기가 이어져야 될 것을 추가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입니다. 지금 뭐냐,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해서 금리를 동결한다 하면 자,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사이드, 증시정책 측면에서 경기부양 사이드 이 대책과 매기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재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차피 그로 인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7월이나 9월이나 거기에 뭐 가계부채가 그때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앞당겨서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만약에 불가피하게 금리가 동결하면 갯집이 항동일 때 부담이 되는 중하위 계층은 질적 선별적으로서 좀 추경과 마찬가지로 소비 쿠폰과 이런 게 되게 다른 측면에서 돈을 좀 공급해주는 그래서 중하위 계층과 소상공인의 지금 주거 나빠지는 주거 이제 낮은 폭염 때문에 더 어려지는 이런 환경에 좀 웃음을 질 수 있는 이러한 통화 정책의 세심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